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최근에 좀 가장 이슈가 됐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만 우리가 미국을 이제 항상 많이 보니까 네. 근데 네. 미국만이 아니라 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주요국 장기국채 금리가 네. 좀 상승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간밤에 약간 안정이 됐지만 이거 뭐 네. 너무 안심하기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작년에 나왔을 때 네. 처음 뭐 말씀드렸던 게 뭐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책도 그때 썼지 네. 않았습니까? 저는 장기 금리가 지난 40년 동안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던 장기 금리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할 만한 레벨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얘기고요. 글쎄요, 내려가도 뭐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좀 의심스럽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과잉 저축으로 인해서 금리가 꾸준하게 이제 눌려오던 흐름이 정부의 압도적인 자금 수요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정부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갔고요. GDP 대비 100% 이상 넘어가는 국가들이 뭐 총 주요국들 중에서만도 한 8개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자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중앙은행은 양적 긴축을 하면서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고, 또 생산 가능 인구들이, 그러니까 돈 벌어서 연금 저축하고 뭐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뭐랄까요, 속도를 못 따라가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속도를 연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의 자금에서도 수요가 좀 못 따라가고 있고, 중앙은행도 국채 매입을 줄이고 있고, 그런데 발행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수요는 맞습니다. 줄고 있는 게 명백한데. 수요가 사실 네. 준다기보다는 수요가 늘어나긴 하는데 따라가지 속도가 못한다. 정부가 쓰려는 자금 수요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그런 걸 보여줬고, 네. 최근에 일본이 그랬고, 얼마 전에 뭐 영국, 뭐 독일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 겨울부터 네네. 이벤트가 있어서 잠깐 좀 뭐랄까요,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네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속도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경제가 나빠져도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장기금리는 상승한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10년 이상 추세적으로 이상. 상승한다. 이게 보통 금리가 내려갈 땐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땐 좀 빠르게 짧게 올라가는 속도가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 뭔가 경제에 파열음이 나오는 뭐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국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정리가 되면서 네네. 금리가 또 안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10년 이상 네. 말씀하신 거죠. 10년 이상 추세적으로 네. 상승한다. 우리는 이제 숫자로 와닿는 걸 좀 좋아하기 네. 때문에 네.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했죠. 네. 지금 뭐 10년물 네, 4.5인가요? 네, 4.5죠. 30년물 5% 이제 네. 근처. 네. 간밤에 약간 내려왔습니다만. 네. 그거 어느 정도 위로 생각하면 돼요? 글쎄요, 10년 이상? 이제 네.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게 지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네. 그랬듯이 사실 뭐 8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금리가 뭐 10년짜리 금리가 6% 7% 이상 갔던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금리가 고점 부근에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10bp, 20bp를 놓고 트레이딩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뭐 보험사나 연기금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라고 해서 장기채를 많이 사서 자산부채 매칭을 해놓거나 이런 전략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0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10년 맞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지금의 금리 레벨은 결코 다 올라간 게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말씀해 많은 주시고. 분들이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기준금리 인하하니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 저는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그림이. 그렇군요. 네. 그런데 교수님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네. 미국 빚이 많아. 네. 굉장히 뭐
지금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 네. 계속 뭐 돈을 찍어내고 있어. 사실 네. 이 키워드가 네네, 맞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왜 갑자기 또 네. 이렇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지? 이게 혹시 네.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GDP 대비 100%가 아마 올해 추정치로는 올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 속도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채의 문제는 결국은 갚아야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갚아야 끝나는 건데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우리가 유럽 재정위기 때 봤죠. 뭐 그리스, 뭐 포르투갈 이런 국가들 굉장히 힘들었다가 엄청나게 긴축을 했고 허리띠를 정말 졸라매고 안 쓰고 안 먹고 뭐 하면서 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벌써 한 15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탈리아 우리가 그 망할 것 같았던 그리스가 올해 신용등급이 드디어 트리플 B로 올라왔고 이탈리아도 뭐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하는 국가가 최근 들어서 신용등급이 뭐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고 트리플 B 플러스까지 S&P 같은 경우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긴축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케이스죠. 예전에 미국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뭐냐면 빚이 많은데 우리가 빚을 더 내서 더 판을 키워서 더 많이 벌어서 갚을게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해서 더 많이 빌리지만 더 많이 갚을 수 있다. 더 벌어서 이제 그 전략인데 네.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누가 뭐 그렇게 안 쓰고 안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은 채무 조정이에요. 네. 못 갚겠으니까 뭐 안 받아가든지 뭐 이런 거죠. 그게 뭐냐면 말어라고 구상을 통해서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로 바꾼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분간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일단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동결해 달라. 뭐 이자 지급 안 해도 되게 혹은 만기 원리금 상환 안 받아도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회복하면 그때 갚을게. 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채무 조정의 절차인 거죠. 트럼프는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임계점에 정말로 다다랐다라는 네. 인식과 네. 이번에 이제 감세 법안 네. 하원 통과하고 이러면서 이게 조금 더 불을 지핀 것도 있는 겁니까? 네, 그게 단기적으로는 불을 지핀 게 맞고요. 아까 GDP 대비 100%의 정부 부채가 넘어가는 네. 게 임계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금리 자체가 1%대였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네, 차환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만기된 거를 다시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높은 금리로 다시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액이 급증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벌면 네. 되잖아. 네. 뭐 이런 구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관세 수입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네. 바로 나온 통계 보면은 5월에만 트럼프 관세 수입이 이제 30조 원을 넘었더라고요. 네. 요거는 이제 관세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네. 확정이 되고 정말로 이제 정기적으로 또 이제 들어오면 네, 네. 이게 더 늘 수도 있고. 근데 네. 모자란다는 거죠. 네.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도 그렇고 네. 뭐 관세가 연간 2천억 달러에서 뭐 많으면 정말 5천억 달러까지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뭐 2, 3천억 달러라고 하면 1년 그러니까 10년으로 치면은 2조 달러 정도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추가 지출이 뭐 3조에서 5조 달러 사이 더 지출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사실 관세 수입을 제거하면 뭐 꽤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관세 수입을 그렇게까지 10년 동안 그렇게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혹시 그런 정도가 되면 경제는 그동안의 기존의 세수가 또 줄어드는 효과는 없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게 일본 얘기인데요. 네. 어제도 어쨌든 채권 금리가 다소 네. 안정이 됐던 게 이제 어제 일본에서부터 네. 좀 비롯됐다. 이런 시장의 해석이 있는데 네. 일단 뉴스만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6월 20일에 요 관련돼서 일본에서 참가자회의 열 것이다. 이런 얘기 이제 전해졌고 네. 일본의 초장기물 발행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이제 나오면서 네. 네. 약간 채권 금리를 안정시킨 건데 네. 일본도 미국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금리가 튄 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네. 봐야죠. 일본도 똑같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본이죠. 아까
미국은 GDP 대비 100%지만 네. 지금 일본은 250%이고요. 금리가 제로 금리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30년물 금리 뭐 3%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중요한 건 작년 8월인가요?부터 BOJ가 드디어 양적 긴축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림 비슷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그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현금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채 발행을 정부가 돈 쓰고 싶어야 하는 데는 너무 많고, 그런데 또 중앙은행은 덜 사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똑같죠. 일본도 장기적인 그 연기금의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네, 고령화 이슈도 있었고 또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게다가 지금 BOJ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미국은 전체 채권 시장에서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물량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BOJ는 한 50%를 갖고 있거든요. 네, 50%를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8개월 동안 전체 BOJ 물량의 한 8%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손인 50%를 갖고 있는 BOJ가 덜 산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갈 건데 과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금리가 조금 높다고 해서 사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게다가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유동성도 좀 떨어지고 30년 금리가 너무 지금 출렁이고 있잖아요. 네네. 금리 수준은 꽤 매력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 변동성도 너무 크고 유동성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조금 피하고 싶은, 그래서 사실 올해 보험사들, 생명보험사들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이겠다라는 견해를 이미 다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도 미국도 어쨌든 뭐 세부적인 상황은 달라도 네. 같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좀 초래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일각에서는 해외 채권에 투자했던 일본 투자자들 그러면은 네. 팔고 뭐 돌아올 가능성, 네. 이런 것도 그럼 시장의 변동성을 더 유발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도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달러 약세이고, 뭐 제조업 경쟁력 강화, 뭐 혹은 자기 부채를 좀 줄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장 큰 파트너가 지금 현재 말 잘 듣는 파트너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뭐 해외 채권에 투자했던 것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일본 국채를 좀 그렇죠.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일본이 그동안 사주던 미국 국채 혹은 미국 주식을 누가 사줄 것이냐 이슈가 또 남아서 그 미국이 또 한번 그러면 또 소동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금의 양은 한정적인데 여길 사줄 것인가 여길 사줄 것인가, 우리나라에 불을 끌 것이냐 아니면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을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좀 노출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누가 더 매력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매력적인지도 있지만 네. 정치적인 의사결정도 필요해 보여요. 양국 간에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10년 전이죠. 2014년 10월에 연준이 QE를 종료했습니다. 네. 당시에. 그때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라고 시장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 미국 국채를 누가 사주냐 이랬던 거잖아요. 그때 이틀 만에, 연준이 QE를 종료한 이틀 만에 10월 말에 BOJ가 깜짝 대규모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합니다. 연간 50조엔 사던 장기 국채를 80조엔 사겠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네.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같이 발표한 게 뭐냐면 BOJ가 국채를 사줄 테니 그러면 일본의 최대 공적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GPIF라는 전 세계 최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변경했어요. 어떻게 변경했냐면 국내 채권의 30%를 줄이고, 네, 어차피 BOJ가 사줄 거니까 네. 줄이고 그 30%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겠다. 국내 주식의 13%, 네. 해외 자산의 17%, 주식과 채권 합쳐서요. 거의 다 미국으로 갔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 국내 주식을 그렇게 사면서 국내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사면서 또 엔화를 약세로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때거든요. 그때 엔화가 100엔이었습니다. 네. 달러당 100엔이었는데 125엔까지 급하게 갔고 최근에 지금 150엔
160엔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145, 150엔 사이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도 연준의 QE와 종료와 BOJ의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 대신 사주는 것 이게 결합되면서 당시에는 근이지가 맞아서 엔화를 약세로 만드는 것을 약간 연준이 용인해 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 버전인 거죠. 그렇죠. 네, 반대 버전이라서 그럼 그러면 반대면은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면, 연준이 그 BOJ가 네. 국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했던 것들을 팔고. 조금 팔거나 덜 국내로. 사고 이제 국내에 그 돌아와서 네.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해야 되는 거죠. 네. 채권을 아까 30%를 줄이고 나간 게 17%니까 네. 이제 들어와서는 주로 국내 일본 국채를 JGB를 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나가는 과정에서 환을 해지하지 않고 나가면서 엔화가 약세가 급격하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바도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일본 국채를 좀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빼서 가져와서 사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국에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이젠 달러 약세, 엔화 강세 방향이겠구나. 150엔, 160엔 갔던 환율이 지금 145엔, 150엔 사이지만 이게 다시 125엔 이렇게 불과 그 전략이 시작된 아까 2014년 전략이 시작된 100엔까지도 혹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다면 그 지금 GPIF만 환해지 안 하고 해외 자산 샀겠습니까? 최근 몇 달 전에 왜 대만 보험사 맞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죠. 네. 30% 정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일본 보험사는 60% 정도를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훨씬 규모도 큰데 더 큰 규모를 해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때의 충격은 사실 뭐 얼마 전에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청산이라기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했던 투자자들,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해지하지 않고 10년에서 15년이 달러가 강했으니까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예전에 다 펀드로 투자하면서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다 했지만 요즘엔 다 개별 주식 하시면서 해지 안 하고 투자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투자자들이 해지된 상품을 찾거나 아니면 해지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무역업체들도 수출업체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해지를 최대한 천천히 뭐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해지를 좀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사실 달러를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매입하려는 수요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저는 그 부분이 그렇다면 국내는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에서의 뭐 달러 자산의 이탈 그걸 또 누가 네. 받아줄 것인가. 맞습니다. 뭐 그 이런 이슈가 문제가 또 다시.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뭐 달러의 위상 문제라든지 네네. 아니면 네. 미국 자산의 신뢰 문제가 종종 거론이 되잖아요. 네. 이것과 엮이면서 조금 더 힘이 생각보다 맞습니다. 크게 발휘될 가능성도 맞습니다. 없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달러 네. 패권의 뭐 신뢰의 균열 혹은 뭐 쇠퇴 이거는 저는 뭐 정점을 찍고 조금씩 시작은 된 것 같고요. 과연 이제 그 다각화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패권을 좀 나눠 갖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는 또 다른 또 스토리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조금씩 빠져나오고자 하는 수요들은 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율이 워낙 지금 역사적으로도 달러가 고평가돼 있거나 고점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수요들은 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달러 약세를 보면서 뭐 달러 패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워낙에 강세, 고평가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되돌리고 뭐 제자리, 정상화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과정으로 좀 봐도 돼요. 해석을 좀 달리하자면. 그런데 모두가 건강한 상태에서 미국도 성장하지만 주변 다른 나라들이 더 성장해서 자금이 이쪽으로 뭐 나간다 하면 사실 예전에 전통적인 케이스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성장하는 것보다 이머징 국가들이 더 빨리 성장하니까 경제가 정말 좋으면 미국 자금이 해외로 나가면서 달러는 약세, 뭐 원화, 뭐랄까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은 강세. 뭐 이런 분위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는 더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약간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있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미국보다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균열 회피라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네. 경제 체력을 네.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어떤 지표 자체가 환율이라고도 본다면 네. 그럼 강세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지만 네. 볼 수 있지만 이 강세가 되는 이제 원인을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속도 뭐 여러 네. 가지 네. 측면. 네.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들 헷갈려하고 계시고 저도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외신에서 많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아시안 크라이시스 인 리버스라는 그러니까 역아시아 통화 위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아니 원화가 강세인데 네. 왜 위기일까 이렇게 살펴보면 예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뭐 대표적이었죠.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 자본 축적이 덜 돼 있었으니까 이머징 시절에요. 2000년대 초반 얘기겠죠. 그 네네. 이전까지 자본 축적이 덜 돼 있으니까 외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산업을 성장시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자본도 주식 자본도 들어왔지만 외채를 많이 빌려서 달러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투자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는 달러 부채가 달러 자산보다 아까 해외 자산 갖고 있는 달러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을 때는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갚아야 될 돈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달러는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였는데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거기에 위기를 한 번씩 겪고 나니까 네. 달러에 대한 부채 관리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했지 않습니까? 특히 금융기관들은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우리도 달러 순자산국이 됐죠. 해외 순자산국이 돼서 지금은 1조 1000억 달러 정도를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환율이 올라도 뭐 1,500원 그때 넘어간다고 했었어도 맞아요. 우리나라 별로 위기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요. 왜냐하면 다 이제 순자산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자산을 갖고 있는 데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얼마 전에 대만의 경우에 이틀 만에 달러 대비 대만 달러가 10% 정도 강세였잖아요. 네네. 그럼 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달러 갖고 있는 자산 대비 해지하지 않은 거를 감안해 보면 하루에 그 이틀 사이에 한 200억 달러 가까이가 손실 난 거거든요. 평가 손이 난 거죠. 예, 그때 한 30조 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본의 적정성 문제가 자산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자본이 유지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이 환율이라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더 추세적으로 조금씩 강해져서 뭐 3,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런 금융기관들은 좀 다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까 거래한 반대 방향으로 매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융기관들 중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아까 그때 대만의 상보사들을 봤듯이 최근 10년, 15년 동안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해외 채권에 대해서 혹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무언가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했을 때 환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요즘에는 그림자 금융이 많아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규제라든가 BIS 규제, 뭐 자본 적정성의 규제 이런 걸 다 받지만 그렇죠. 이 그림자 금융은 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서요. 혹시 그런 쪽에서 달러 익스포저가 많아서 혹시 손실이 나면 이게 중간에 누군가가 뭐 파산하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우리가 몇 년 전에 실리콘밸리 뱅크를 봤지 네. 않습니까? 그 미국의 뭐 15위권, 뭐 20위권에 있는 은행이 멀쩡한 자산, 건전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손실이 많이 나서 보니까 미국 국채를 가지고 예금 받아서 미국 국채로 운용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채가 금리가 튀니까 자산이 손실이 났고 이게 과연 자본이 안 깨지고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파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오히려 이렇게 강해질 때 혹시라도 금융기관 중에서는 자산이 손실이 나면서 혹시 뭔가 문제가 될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혹시 없나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사실 모르죠. 네.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금리의 부채를 저금리일 때 엄청나게 조달을 해서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축이 지금은 한국 경제나 혹은 전 세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혹시 누군가 갑자기 나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자빠지던가, 금융기관 중에서 더 이상 우리는 힘듭니다. 뭐 이렇게 나오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경제가 침체돼서 전 주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그림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가 이 지난 오래된 흐름이 되돌려지면서 부기, 그러니까 자산이 혹은 뭐 자본이 손실이 나면서 이 파산하고 그거에 의해서 전염되고 이러면서 금융 불안정이죠. 금융 불안정에 의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리스크가 지금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국채 발작, 뭐 최근에 일본의 발작이죠. 이것도 한편에 또 최근에 뭐 미국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이런 걸 겪다 보면 시스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학습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럼요. 뭐 SBB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때도 상당히 그래도 유연하게 잘 넘어갔다 이런 평가를 또 받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때 은행 규제를 뭐 했던 것들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곧 좀 완화하겠다. 미국 국채를 은행들이 더 살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조였다 풀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시스템적으로는 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위기를 피하기 위한. 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 뭐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국채를 더 사게 해주는 것은 전체 아까 미국 국채 시장의 100%라면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5%인가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줄여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그 비중이 아까 외국인들은 한 20%가 줄었고 중앙은행이 한 10%가 줄었는데 은행 전체가 6%인데 이거를 얼마나 규제를 될까? 풀어야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규제를 풀었을 때 그 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은행은 리스크가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금리가 추세적으로 이거는 뭐 자금의 수급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은행 자체가 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부채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는 요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간밤에도 뭐 지표도 그렇고 사실 아직 그렇게 굉장히 두려움은 큰데 뚜렷하게 아주 지표가 망가지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려는 엄청난데 어떻게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우려들 이런 건 악재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충격도 그만큼 덜한데 굉장히 우려만 이렇게 많이 하면서 몸을 사리다 보면 뭔가 이제 기회를 좀 놓치게 되는, 기회 비용으로 시간을 놓치게 되는 뭐 이런 일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있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균형 있게.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경기 측면에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유예하거나 상호 인하하기 전에 그 처음에 4월 언제였죠? 4월 9일인가 발표한 그 관세가 유지됐다면 뭐 명백한 경기 침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상 흘러가는 걸로 봤을 때. 그러면 저는 경기에 의해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뭐 제가 없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침체가 빠질 만한 게 보일까? 과잉 부채, 뭐 예를 들면 부채를 제외하면 뭐 과잉 생산, 과잉 대출, 뭐 과잉 재고, 뭐 과잉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터져야 경기 침체가 오는 건데요. 매크로한 측면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과잉 부채 문제는 이거는 산수이기 때문에 빌렸으면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건 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금융 불안정에서 혹시 침체가 빠지지 않겠는가. 근데 이거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뭐 조심하면서 저 스스로도 뭐 주식을 팔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급락했을 때 또 부채가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더 살 생각이고요. 그래서 주식은 계속 가져가되 단지 채권 투자는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리스크가 있으니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네. 요거 하나만요. 내일 이제 우리 금통위도 앞두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우리 금통위도 물론 계속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네. 조금 더 주목되는 건 이날을 할 것 같다는 네. 이제 예측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네. 요 부분은 내일 나올 결과에 따라서 뭐 환율이라든지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준금리 전망은 잘 못 맞춥니다. 잘 못 맞추는데요. 네. 그냥 지금은 컨센서스가 한 70% 정도 내일 내린다. 인하한다인데 저는 역시 또 못 맞출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네, 소신대로 네. 하자면 지금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고 있고 뭐 약간 패키지로 환율 협상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림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정보도 결정되지 않았고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자칫 인하하면 최근에 원화 강세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혹시 너네 환율을 약세로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거 아니냐? 환율 조작국에 대한 공격을 한 숟갈 얹을 수 있어서 네. 굳이 그 그림을 지금 25bp 인하 안 한다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인하한다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하면서 일단 한 번 더 지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신 말씀해 주셨고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